중국 국가 서열 1위인 시진핑 주석을 기준으로 리창 총리,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딩셰샹, 리시가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상무위원회 7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앉은 원형 테이블을 기준으로 양 옆에는 정치국 위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방에 모인 약 20여 명의 인물들은 중국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중국의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이곳에 모인 한 명 한 명은 모두 중국 권력의 핵심을 담당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들 개개인의 힘은 막강하며 중국 내 수천만 명의 인사와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관영 매체 CCTV가 보도한 2025년 6월 30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그들은 이날 중국의 권력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합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책심의조정부 업무 규정으로 불리는 해당 규정은 당 중앙, 결정, 심의, 조정기구를 공식적으로 신설하고 운영 원칙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국 대내적으로 이번 회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영 매체 중 한 곳인 신화통신은 새로운 기구에 대해 중요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통솔하고 조정하되 기존 부처의 총괄 역할을 대신하거나 월권하지 말라는 회의 내용을 강조해 보도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법과 규정은 중국 내에서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관영 매체는 이례적으로 이 기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불러올 수 있는 회의 내용을 그대로 보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중국 역사상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중국 권력 구조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 구조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 기관은 중앙위원회라고 불리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200명 내외로 구성되며 2025년 1월 기준 이 인원은 공식적으로 205명입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중앙위원회 내에는 정치국이라 불리는 별도의 핵심 지도부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보통 중앙위원회 인원의 약 10% 내외로 구성되며 2025년 1월 기준 공식적으로 24명이 정치국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권력 구조상 중앙위원회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위원 한 명 한 명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국 위원 중 한 명인 허리펑은 국무원 부총리 및 경제재정을 담당합니다. 그는 시진핑 최측근 경제 관료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원칭은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로 중국 공안 및 법집행, 정보기구들을 총괄하며 중국 안보 라인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군 서열 2위인 장윤샤와 이념, 선전라인의 황쿤민 등 각 분야의 책임자를 맡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더 권력을 집중하는 방식을 통해 당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로 불리는 이 기구는 중국의 권력을 더욱 집중해 당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더 적은 인원들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중국의 엘리트 조직에서도 가장 최상위 엘리트 계층으로 분류되며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총서기장인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권력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임해 당과 군, 정부의 권력을 모두 독점하는 형태로 중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당이 모든 것을 지배하지만 시진핑 주석을 제외한 당내 인물 하나하나가 각자 별개의 권한과 역할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 전체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개개인에 대한 권한은 각자의 역할 내에서만 강력할 뿐 자신의 역할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거나 개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권력이 특정 인물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동시에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은 구조적으로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대만 문제에 있어서 중국 정부는 국방, 외교, 통일전선, 정보기관, 선전 등 여러 부처가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정부의 구조에서 당내 어떤 인물은 대만 문제에 있어서 중국 내 산업과 경제 대책을 생각해야 하지만 당내 또 다른 인물은 정치 이념과 통일 전선의 역할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합니다. 당내 서열은 정치적 상징성이 크지만 각 인물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군, 경제, 정치, 외교에 대한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고 이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정책이 파편화되기 쉽고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때로는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가리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당내 서열이 높다고 실제 정책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1명인 딩시샹은 당 중앙 소속이면서 동시에 국무원 상무부총리라는 정부 소속의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딩시샹은 경제, 산업, 기술 전반의 실질적인 운영을 총괄하지만 반대로 외교나 군사, 통일전선, 정보 분야가 얽힌 대만 이슈에서 공식적으로 중국 권력 구조상 이 분야에 대한 직접 개입이 어렵습니다. 또 다른 상무위원인 왕후닝은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겸임해 통일전선 분야 최고 책임자로 대만 통일 관련 이념과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반대로 경제나 외교, 군사 분야에 대한 직접 개입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상황에 따라 정책별로 명령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비공식 임시기구를 설립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영도 소조라고 불리는 비공식 임시기구들은 일반적으로 각자의 역할이 생기면 신설되어 여러 부처의 책임자를 모아 명령 체계를 일원화하고 역할이 끝나게 되면 해체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어떤 하나의 문제나 정책이 생겼을 때 영도 소조를 통해 전체적인 위기 질서를 임시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중국은 대만 이슈에 대한 전체적인 위기 질서를 정리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임시기구인 중앙대만 공작 영도 소조라는 영도 소조를 운영합니다. 이 영도 소조에는 대만 문제에 군, 경제, 외교, 정보 분야 등 각 분야의 책임자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상무위원 중 1명인 딩시샹이나 왕후닝을 이 기구의 부조장 역할을 맡게 함으로써 자신이 맡은 분야가 아니더라도 개입하거나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이 일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통해 최종적으로 조장인 시진핑 주석에게 대만 문제에 대한 일관적인 정책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도 소조는 각 분야에 대한 개입이 쉬워지고 이를 조율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공식적인 권력 기구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비공식 임시기구라는 점입니다. 만약 중국 정부의 목표대로 대만을 통일하거나 반대로 대만과 통일을 완전히 포기하게 된다면 중앙대만, 공작 영도 소조의 역할은 끝나게 되고 이 임시기구는 사라지고 상황에 맞는 다른 영도 소조가 만들어집니다. 때론 필요에 따라 역할이 끝나거나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기구를 해체시키거나 다른 비공식 기구를 만들어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부초장을 맡는 인물은 자신의 실권이 닿지 않는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중국 건국 이후 현재까지 이어진 시스템이지만 시진핑 주석은 이 시스템을 통해 중국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집권 기간 동안 영도 소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왔습니다. 그는 각 분야의 핵심 영도 소조의 조장을 맡아 1인 권력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기존 당과 정부, 군으로 분산된 복잡한 관료주의를 우회하여 핵심 정책 결정 권한을 자신의 지위 아래로 모두 편입시키고 최고 책임자들을 모아 시진핑의 지시를 직접 받고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영도 소조 내에서 자신의 권력이 약화되거나 분산되는 조짐이 보일 경우 비공식 기구라는 이유를 들어 언제든 해체할 수 있게 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집권 기간 동안 이 방법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공식과 비공식 권력 구조를 통해 병렬 구조로 운영되고 있던 중국의 집단 지도 체제를 1인 권력으로 일원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30일 당 중앙, 결정, 심의, 조정기구가 신설되면서 이러한 형태의 권력 구조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중국은 영도 소조를 비공식 임시기구로만 운영했습니다. 중국 역사상 비공식 기구가 공식 기구로 승격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드물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드문 승격 사례의 대부분은 통치자나 권력자가 자신의 의중을 하위 권력 구조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중간자의 역할을 할 뿐, 이러한 기구는 간접적 형태의 권력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이미 결정된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실행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당중앙, 결정, 심의, 조정기구는 최고 지도자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다양한 부처와 이해 관계에서 나오는 정책이나 의견들을 모아 심의하고 조율하며 단일 정책을 만드는 결과에 이르는 정책 형성 단계에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공식화된 영도 소조들은 운영되고 있던 영도 소조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사례는 새로운 영도 소조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규정부터 먼저 신설했다는 점에서 이전 영도 소조와 성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중국 역사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분류되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해당 기구가
공산당 정치국 위원 전원이 모인 회의에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행정, 실무 기구가 아닌 정치국 전체와 정치국 상무위원회 사이에서 전략적, 종합적 조정 기능을 전반적으로 수행하는 중국 권력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시진핑 주석이 해당 기구의 조장을 맡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 형식상 여전히 시진핑 주석이 큰 권력을 갖고 있겠지만 기구 내부에서 권력이 형성되어 분산되거나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약화된다면 기존 비공식 기구들과 다르게 해당 기구는 공식 기구로서 해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시진핑 1인 권력 구조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이를 승인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시진핑 주석의 집권 기간 동안 중국 대내외에서 발생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점차 더 커지면서 내부적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집권 기간 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은 지속적으로 둔화해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위기, 청년 실업률 급증, 외국 자본의 이탈 및 투자 심리 위축 등 경제 성장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미 전략에서 경쟁이 점차 심화되자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유럽 등 여러 국가들과의 대외 관계도 함께 악화되면서 중국의 산업 발전에 큰 제약이 가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안보 환경 역시 악화되어 국제적 고립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위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군부 및 당 고위 인사를 대규모로 숙청해 자신에 대한 충성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최근 그 강도가 더욱 거세지자 중국 내부에서는 시진핑 1인 권력 체제가 중국을 더 큰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우려들로 자신의 권력 체계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숙청 이후 일부 자신이 독점하고 있던 권력들을 분산시킴으로써 간접적인 집단지도 체제의 회귀를 통한 내부적 불만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인물들이 자신의 권력이 닿지 않는 곳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설 2위는 장유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시진핑 주석 다음으로 군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국 위원으로 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부가 아닌 분야에서 공식적인 권력이 없습니다. 경제, 외교 등의 책임자는 따로 있고 이에 대한 정책들에서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신설된 이 기구에 장유샤가 포함된다면 그는 군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조율과 협력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충분히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 속한 허리펑은 국무원 부총리이자 경제 전문가이면서 외교 전문가이지만 반대로 국방 정책과 군 산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구에 허리펑이 속한다면 그는 언제든 자신의 군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리강이나 천원춘 등 각 분야의 2인자, 3인자 역할을 해오던 많은 인물들이 해당 기구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언제든 그들은 권력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처럼 쉽게 해체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가 시진핑 주석에 대응하는 세력으로 뭉칠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주석 자리에 오르기 전 중국의 집단 지도 체제 안에서 절충과 균형적 후계자로 부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석 자리에 올라서자 단일 인물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이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권 기간 동안 1인 체제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이전 집단 지도 체제 하에서 권력을 형성했던 인물들을 부패 척결을 내세워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그는 그동안 중국 지도부들이 내세웠던 이연희무 물러난다는 기존 입장을 깨고 3년임에 성공해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중국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 구조의 변화는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시진핑 주석의 사연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빨리 시진핑 주석이 스스로의 권력을 내려놓거나 누군가에게 뺏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과정의 첫 시작일 수 있습니다.